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때 우리나라 방산 회사들이 폴란드로의 대규모 수출에 성공하면서 이 폴란드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지금은 수출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막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폴란드의 무기 수출 많이 했었다고 이제 경제원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바뀐 겁니까? 우리나라 방산 회사들이 그동안 글로벌 지정학적 우려에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용, 내수용이란 인식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 세계 속에서 이제 큰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 주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 최우방국 벨라루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이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에 맞선 나토의 창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네네. 이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무기 수입을 통한 안보 강화에도 상당히 속도를 냈었는데요. 이 기회를 이제 우리 방산 기업이 놓치지 않았고요. 이제 폴란드로의 이제 어떤 대규모 무기 수출로 역대급 수출 기록을 계속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랬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수출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 업계가 대규모로 수출에 성공한 2022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제 국내 방산 업계는 2022년 7월 이제 폴란드와 무기 수출 기본 계약, 대규모 기본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기본 계약이라는 건 약간 MOU, 양해각서랑 상장 쭉 비슷한 건데 네. 이게 무기를 얼마나 사겠다는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약간 대략적인 틀에 합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기본 계약을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672문, 현대 로템의 K2 전차 980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FA50 전투기 4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 계약은 체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달에 총 124억 달러, 약 17조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획이 이제 서명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 계약에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이제 카이의 FA50 48대 등의 어떤 그런 계약이 담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1차 계약이 됐다는 의미는 수출이 실제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7조 원 규모를 번 것이죠. 그러면 지금 2차 계약하고 아까 기본 계약에 나머지 계약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건데요. 네. 수출이 될 게. 작년 12월에 폴란드와 K9 152문 등의 2차 수출 계약을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해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1차 계약 후에 남은 계약 물량 모두가 2차 계약 물량에 남은 건 아니고 또 잔여 계약이 또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잔여 계약으로 이 물량을 또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미 성사된 2차 계약도 방산 수출금융 한도 문제로 파기될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2차 계약도 안 되면 나머지 잔여 계약도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수출금융 한도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방산 계약은 이제 정부 간 계약 성격이 상당히 짙어요. 네. 이게 수출 규모가 커서 이 수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저리의 어떤 정책 금융이라던가 민간 금융을 통해서 금융 지원을 좀 해주는, 관례적으로 많이 해주는데요. 아무리 국가라도 지금 아까 이야기 드렸다 수십조 원이 드는데 이걸 예산을 편성한다던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보증을 서줘서 무기를 사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도 돈이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이 수출입 은행에서 이 방산 금융 보증을 서는데요. 이 한도가 꽉 차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폴란드에서 아까 말씀드린 2차 계약이 2024년 올해죠.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금융 계약을 체결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런 조건이 붙었었는데 2달도 안 남았네요. 그렇죠. 네. 지금 한도 때문에 아직 금융 계약이 체결이 되지 못했어요. 폴란드는 그런데 이 금융 지원 없이는 이 2차 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보증 한도라는 게 꽉 찼다고 하면 네. 그 보증 한도를 늘릴 수 있게 법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 한도가 15조 원이었는데 이게 이미 다 차버려서 이걸 또 25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자본금 충원이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10조를 한 번에 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서 이 폴란드의 수입 대금을 일시적으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법이 통과했지만요. 그렇죠. 네. 그럼 6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수출입은행 등 이제 국책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민간은행에서도 좀 자금을 좀 지원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될지도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수출이 이게 6월이 다가왔으니까 가능해질지 좀 미지수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계약이 네. 체결이 됐었고 또 그렇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좀 빨리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좀 늑장 대처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정치적인 걸림돌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방산 업계는 이 폴란드 현지에서 K 방산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여론이 이제 변하는 것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어떤 정권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좀 바뀌는 또 그런 경향성이 큰데요. 네. 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총선으로 친EU 성향의 연립 정부가 들어섰어요. 네. 이로 인해서 K 방산 도입을 추진했던 이제 법과 정의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야당으로 돼버렸습니다. 8년 만에 이제 집권당으로 해서 야당으로 전락을 하면서 이제 K 방산 도입 적정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어요. 예, 이 때문에 지금 아직은 이제 2차 방산 계약 같은 경우는 발효가 안 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하긴 했는데 뭐 수출이 실제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니까 이들 이제 방산 계약이 폴란드 정치 이슈로 부상하면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폴란드에서는 정치적인 변수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또 다른 걸림돌도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EU 의회 선거가 이제 오는 6월 예정이 돼 있어요. 네. 집권당이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제 폴란드산 자주포 도입으로 노선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정책 차별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폴란드 자주포 크랩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차체에 미국 BAE 시스템즈의 이제 포탑을 탑재를 해가지고 이제 현지에서 이제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부품이 들어가긴 했지만 폴란드에서는 이제 국산 자주포로 불리고 있어요. 네, 여기에 EU는 이제 회원국에게 2030년까지 국방 예산의 최소 50%를 EU 내에서 지출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EU 회원국이 도입한 무기 중에서 이제 수입산 비중이 80%였고요. 이제 국내 그러니까 EU 영내 비중은 20% 수준인 것으로 이제 지적이 됐는데 이에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영내 조달을 이제 확대하라 이런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네네. 국내 방산 업계는 폴란드에 대한 2차 수출 계약이 2026년 이후 도입분에 대한 것이어서 이 같은 EU의 조치가 이제 폴란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폴란드 방산 대표단이 이번 주에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해서 주목받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폴란드 차관이 이행 협정과 함께 이제 기본 협정 이제 완료를 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온다고 이제 18일에 SNS X를 통해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폴란드 방산 대표단은 이제 국내 방산 연구 시설을 둘러보고 뭐 잔여 계약 문제 등을 이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 협상을 해서 잘 되면 좋지만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라도 성과가 없을 경우에 향후 6월에 있는 이 계약 이제 만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 지금은 국방부, 산업통상, 자원부 등 범부처가 이 수출 확대를 위해서 지금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 금융 지원을 포함해서 또 다른 대책이 나올지 좀 주목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산업계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 과일 채소 가장 많이 올라. 뭐 지금 마트 가면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이제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외국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훨씬 높은 편이라고요. 맞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과가 제일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냐? 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나라만큼 오르는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이나 경제 구조가 비슷한 대만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물가가 상당히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노무라 증권의 리포트에서 이를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과 일본 등 이제 G7 국가와 이제 전체 유로 지역, 대만, 우리나라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월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3%로 영국이 3.5%, 미국이 3.3%인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예. 네, 독일이 우리나라와 같았고 이어 캐나다, 미국, 프랑스 순이었는데요. 이 물가 상승 수준만큼은 선진국인 셈이죠. 우리 사과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체 과일값이 얼마나 오른 겁니까?
지금 그 국내 체감 물가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이제 과일과 채소 가격 이 오름세가 월등한 1위로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나라 과일류의 상승률이 이제 1분기에 월 평균 36.9%였어요. 이게 지금 2위 대만 14.7%에 네. 거의 2.5배에 이르렀고요. 이탈리아 11%, 일본 9.6%, 독일 7.4% 등에서도 뭐 과일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었는데 네. 이게 지금 10% 안팎 수준이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게 오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채소도 보면 우리나라가 10.7%였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과일 채소를 합해서 1.3%에 그쳤으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먹거리도 문제긴 한데 네. 이제 에너지 요금 인상률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라고요. 맞습니다. 에너지류 뭐 우리나라가 물론 뭐 그 석유가 안 나긴 하지만 에너지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월 평균 1.1%로 프랑스에 이어서 2위였습니다. 네. 특히 2월 국제 유가 상승분이 본격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반영되기 시작한 3월 상승률은 가장 높았고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독 물가 상승세가 가파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우리나라 과일 채소 물가 급등부터 살펴보면요. 네. 저 이상 기후에 따라서 작황이 상당히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우스 등 이제 시설 재배 비중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예. 이제 에너지 가격하고 이제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연동되는 경향이 큽니다. 예. 거기다가 에너지도 오르는데 유통구조 문제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중간상 이야기는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그 에너지류 물가 상승률이 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아까 이야기 드렸던 석유 등 뭐 에너지 의존도가 큰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네. 또 석유 수입선도 요즘에 워낙 지정학적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 우리나라 석유 수입선이 좀 편중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 때문에 대외적 변수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지금 금리나 재정적으로 이제 정부가 아무리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걸 물가를 잡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물가 구조나 흐름으로 밀어서 이 중동 사태나 이상 기후가 길어질수록 이제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물가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는 원유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특히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 재배 면적이 크진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국보다 이제 공급 측 물가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뭐 이번 기회에 에너지 공급망도 다변화하고 뭐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물가 관련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반감기 완료, 가격 흐름은 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일제히 주목했던 이슈가 네.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인데요. 이 반감기를 지나면서 가격이 과연 기대만큼 올랐을까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 비트코인 반감기 지난주에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드디어 지난 주말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달 이제 20일 지난주 토요일이죠. 오전에 완료가 됐어요. 네.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 채굴에 성공하는 블록마다 지급되는 이 채굴 보상이 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네. 반감기가 완료되면서 비트코인 공급량이 하루에 약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이후에 절반으로 이제 채굴하는 양이 줄었다. 지금도 계속 절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줄어들면은 일반적으로 재화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 때문에 이제 과거 2012년과 2016년 2020년 있었던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바가 있어요. 네, 4년에 한 번씩 왔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란하고 이스라엘 이 충돌로 인해서 어떤 불안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스라엘에 이제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졌는데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한 개당 59,000선까지 떨어졌어요. 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분쟁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이고 주가도 말아 올리면서 금요일 당일에 6만 달러 선 위로 올라섰고요. 네. 이후 이제 반감기 토요일 날 지나고 나서 오늘 보니까 6만 6천 달러까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예. 국내 거래소 업비트 가격으로 뭐 한 개당 1억 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8,900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9,600만 원대로 이제 1억 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반감기가 오기에 앞서서 대형 호재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네.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그 기대에는 좀 못 미친 것 같은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공급이 줄었다는 점에서 이제 가격 흐름에는 긍정적으로 보긴 해요. 네. 근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위험 자산으로 평가받는 이 비트코인이 긍정적인지 의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둔화가 되고 있고요. 이제 가상화폐 가격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지표, 이스라엘과 이란 등 이제 지정학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실제로 이제 금이 안전자산으로 선호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비트코인 오히려 반대였거든요. 미국 금리 인하 이제 지연 이슈도 상당히 하락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 반감기 하나만으로 이제 가격을 이끌어가기는 힘들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반감기가 선반영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다른 위험 자산과 같이 뭐 미국 달러 분위기라든가 금리, 뭐 지정학적 우려 등의 비트코인 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업계 이야기부터 가상화폐 소식까지 오늘 뉴스 포인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